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 철강의 절반을 만드는 나라가 왜 자기가 만든 철에 갈 곳을 잃었을까요? 지금 중국 각지의 제철소에서 고로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풍경이에요. 그런데 잠깐 이걸 단순한 불경기 이야기로 정리하면 진짜 그림을 놓칩니다. 올해 7월부터 유럽이 수입 철강 관세를 단번에 2배로 올립니다. 미국은 이미 50%, 캐나다, 베트남, 인도 그리고 한국까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세계 주요 시장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거의 같은 시점에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렇게 깔끔하게 발이 맞았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미스터리, 세계 1위 생산국이 자기가 만든 철에 갈 곳을 잃었다.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OECD가 자체적으로 경고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시점 세계 철강의 과잉 생산 능력이 약 6억 4천만 톤, OECD 회원국 전체 생산량을 2억 톤 넘게 웃도는 규모예요. 이 숫자 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에서 벌어지는 일, 다음 그 뒤에 있는 중국 내부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흐름이 세계 전체, 특히 한국에 무엇을 가져오는가 한 장씩 벗겨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산업 모델 전체가 세계랑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류 보도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중국 경제가 둔화됐다 정도의 프레임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정작 왜 같은 시점에 60개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 정치적 결정의 동기를 짚어주는 분석은 거의 안 보여요. 우물 안개구리 시야로는 이 구도가 절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볼 세 개의 층은 이렇습니다. 첫째, 표면, 세계가 동시에 문을 닫는 풍경. 둘째, 동기, 중국 안에서는 적자인데도 왜 계속 만들고 더 싸게 밀어내는가. 셋째, 결과.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한국이 그 길목에서 무엇을 마주하는가. 자, 첫 번째 층부터 들어가 봅시다. 먼저 표면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무거운 움직임은 유럽이에요. EU는 수입 철강에 대한 새로운 방어 조치를 도입했고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내용이 꽤 묵직해요. 우선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수입 쿼터를 연간 약 830만 톤까지 좁힙니다. 2024년 쿼터와 비교하면 47% 삭감,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쿼터를 넘는 분량에 매기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한 번에 50%로, 그러니까 2배로 올립니다. 또 주목할 게 있어요. 녹여서 굳힌 나라, 그러니까 철이 처음 액체에서 고체가 된 장소를 원산지로 본다. 이른바 메르트, N-푸어룰까지 들고 왔습니다. 제3국을 경유한 우회를 입구에서부터 막겠다는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게 유럽의회 표결입니다. 보도된 바로는 찬성 360대 반대단 16,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어요. 평소 의견이 갈라지기 일수인 유럽이 철강에 관해서만큼은 이렇게까지 한 목소리를 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중국의 과잉 철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 의지가 정치적 합의 수준으로까지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830만 톤일까요? 이게 2013년에 EU가 실제로 수입했던 철강 총량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EU는 그 2013년을 세계 철강 시장이 과잉 생산으로 균형을 잃기 시작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비틀어지기 전 상태까지 수입을 되감겠다는 선언인 거죠. 물론 유럽 내부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건설처럼 철강을 가져다 쓰는 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새 제도에는 사용 산업의 이익에도 배려한다는 원칙이 일부러 명문화됐다고 합니다. 지킬 게 제철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한 발 더 앞서갑니다. 철강 관세는 이미 50% 안보를 명분으로 한 이른바 232조 조치예요. 캐나다도 중국에서 녹여서 주조된 철강의 25%의 추가 과세로 응했고,
베트남은 일부 열연코일에 최대 27.83%의 반덤핑 판정을 발동했습니다. 인도는 세이프가드로 중국산 밀어내기에 나섰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까지 명단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숫자로 보면 그 규모가 더 분명해져요. 어느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62개국과 지역이 중국 철강 제품을 향해 합쳐서 200건이 넘는 무역 제한 조치를 동원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 중국을 겨냥한 반덤핑 제소 건수만 50건을 넘었어요.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각국이 쓰는 무기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수입이 갑자기 늘 때 긴급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부당하게 싼 가격을 정조준하는 반덤핑 관세, 그리고 보조금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상계 관세. 나라마다 조합도 다르고 노리는 지점도 달라요. 그런데 향하고 있는 방향만큼은 신기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각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또 하나는 우회예요. 제3국을 경유한 라벨갈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반덤핑 관세를 매겨도 다른 나라에서 최소한의 가공만 거치고 원산지를 바꿔서 들어오는 이런 수법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원산지 증명을 까다롭게 만들었고 각국은 어디서 녹였고 어디서 굳혔는지 제조의 첫 발걸음까지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도 그 라인업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도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즉 이건 한두 나라의 불만이 아닙니다. 세계적 규모의 거부 반응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우연이라거나 일시적 마찰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결국 중국이 너무 많이 만들어서 세계가 더는 못 받겠다고 한 거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고 싶잖아요.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다음에 시작돼요. 중국 안에서는 분명히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수출은 오히려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줄이는데 나가는 양은 늘어난다. 이 못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24년 중국의 철강 수출은 사상 최고인 1억 72만 톤에 도달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전년 대비 22.7% 증가. 국내가 식어가는데 수출은 두 자릿수로 뛰었어요. 2025년에 들어서도 흐름은 안 멈춥니다. 1월부터 11월까지만 봐도 약 1억 톤, 같은 기간 대비 6.7% 더 늘었다고 전해지고요. 특히 시선이 가는 게 반제품입니다. 슬래브나 빌릭 같은 가공전철의 덩어리 말이에요. 이 반제품의 수출이 어떤 시기에는 전년 대비 약 375%, 그러니까 거의 3.75배까지 부풀어 올랐다고 합니다. 완성품 쪽에서 관세로 막히니까 가공전 덩어리로 빼낸 거예요. 출구를 닫아도 다른 틈으로 비집고 나가는 그림이죠. 그리고 가격. 2025년 상반기 중국 철강 수출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0.2%나 떨어져서 톤당 699달러까지 내려갔다고 보도됐습니다. 싸게, 그리고 대량으로 안 멈춥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팔리는 물건을 더 싸게, 더 많이 밖으로 밀어낸다.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누가 이걸 떠받치고 있길래 적자인데도 공장이 안 멈추고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거냐? 이게 두 번째 층의 질문입니다. 뿌리에 있는 건 부동산이에요. 오랫동안 중국 경제를 끌어온 주택시장이 여전히 바닥을 못 찍고 있습니다. 한 지표로는 주요 개발사의 신축 판매액이 전년 대비 16% 넘는 기세로 빠졌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집이 안 팔리면 빌딩도 안 서고 빌딩이 안 서면 철은 필요 없어집니다. 철강의 가장 큰 수요처가 조용히 사라져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중국의 조강 생산은 결국 연간 10억 톤이라는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약 9억 6천만 톤, 전년 대비 4% 이상 감소로 2018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세계 1위 생산국이 스스로 생산을 줄여야 하는 단계까지 몰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 특유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내권. 중국어로는 네이주안. 한국어로 굳이 옮기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소모전쯤 됩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아무도 생산을 안 멈춰요. 그러니까 기업끼리 가격 깎기, 증산, 비용 줄이기를 끝없이 반복하는데
그렇다고 효율이나 품질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마르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의 공식 정책 문서에까지 이 내권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국 산업이 출구 없는 가격 깎기 경쟁에 빠져 있다는 걸 당국 본인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 소모전의 대가는 숫자에 분명하게 찍힙니다. 중국 강철공업협회 CISA에 가맹한 회원사 전체의 이익은 2024년 전년 대비 50.3%, 그러니까 반으로 떨어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절반이에요. 세계의 절반의 철을 만드는데 업계 이익은 반토막. 이게 내권의 정체입니다. 많이 만들고 싸게 팔고 다 같이 야위어가는 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감각이라면 이만큼 팔아도 돈이 안 되면 만드는 양을 줄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철강은 그 당연한 시장 반응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세 가지 받침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받침대, 보조금이에요. OECD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전형적인 철강 기업이 받은 보조금은 자산 규모에 비춰서 다른 나라 기업의 약 15배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15배입니다. 직접 보조금, 세제 혜택, 시장 금리보다 싼 융자, 보조된 에너지, 모든 수단으로 떠받쳐지고 있으니까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망해야 할 공장이 적자인 채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받침대, 지방정부의 사정과 이른바 좀비 대출입니다. 지방정부에게 동네 제철소는 일자리이고 세수이고 정치적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도 손실을 확정짓고 싶지 않아서 빚을 끝없이 갱신해 줍니다. 본래라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당연히 생산 능력은 안 줄어듭니다. 줄기는커녕 신규 설비 계획조차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받침대, 이게 세계를 가장 화나게 한 핵심입니다. 수출이에요. 국내에서 안 팔리면 밖으로 내보낸다. 여기서 중국의 수출 가격이 왜 그렇게까지 쌌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으로는 중국 수출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치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방식으로 수출을 이어왔다고 알려졌어요. 안 낸 세금만큼 그걸 가격 깎는 대로 돌렸을 수 있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그 이상한 저가가 가능했던 겁니다. 각국이 덤핑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배경에 이 구조가 있어요. 여기에 분명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에 철강 수출 환급을 폐지했어요. 원래라면 이건 수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부 수출업자가 증치세를 안 낸 채로 수출하는 우회로로 빠져버렸어요. 선제, 열연 코일에서 시작해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거의 전 품목으로 번져갔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일부는 기술도 효율도 아니었어요. 세금을 안 내는 데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있어요. 중국 업계 단체 관계자 본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우선시하는 이런 수출 방식은 에너지 낭비와 배출 증가, 그리고 무역 마찰의 리스크를 키운다고요. 외부에서 두들겨 맞기 전에 안에서도 이건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이죠. 단기로는 매출이 살지만 그 시장 자체를 점점 닫게 만드니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가 보조금으로 떠받친 적자 공장에서 세금까지 빼먹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각국이 관세라는 방패를 든 건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논리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를 한번 짚어봅시다. 중국이 과잉 생산을 잡으려고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약 10년 전 중국은 공급 측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철강, 석탄, 알루미늄 같은 낡은 산업의 과잉 능력에 메스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마침 그 타이밍에 부동산 투자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공장을 줄인 그 아픔을 주택붐이 고스란히 흡수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이 지금 바로 무너지는 당사자예요. 아픔을 받아줄 쿠션이 이번에는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때 통했다는 성공 경험이 이번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당국이
지금 내놓는 대응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생산 능력 조정, 설비 갱신, 이윤율 개선. 이름은 다 멋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대책이 결국 공급 쪽만 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이 안 팔린다.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하다는 뿌리 문제에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그림인 겁니다. 철이 남아도는 진짜 이유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살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번 사태의 진짜 그림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가도 수온이 마르지 않으면 어디선가 반드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마주한 건 그 반대예요. 수온이 말라가는데 수도꼭지만 더 세게 열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떠받쳐서 세금 우회로 가격을 깎아서 출구를 더 넓혀가면서 그러니까 안 흘러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뭔가 안 맞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 나라 산업 모델의 모순이 세계 전체로 새어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세 번째 층의 마지막을 봅시다. 먼저 중국의 대응이 흥미롭습니다. 각국의 반발이 여기까지 강해지자 중국 측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은 어떤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철강 제품 수출 라이선스 제도. 2026년 1월 1일부터 약 300개 품목에 대해 수출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로 16년 만에 부활이에요. 중국은 한때 이 제도를 2009년에 폐지했었거든요. 공식 설명으로는 이건 수출 질서를 지키고 탈세를 막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명분은 훌륭하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동안 어떻게든 양을 밀어내면서 탈세 우회로까지 써서 세계에 철을 흘려보내고 있던 게 다름 아닌 그 수출 메커니즘 그 자체였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질서 잡겠다며 자기가 스스로 수도꼭지를 잠그러 가는 거예요. 불 지른 다음에 자기가 소화기 들고 오는 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멋진 1인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전환이 있어요. 세계에 보조금 붙은 철을 싸게 뿌려놓고 막상 각국이 관세로 자기를 지키려 하니까 이번엔 보호주의는 안 된다. 자유무역을 지켜라는 입장으로 갈아탑니다. 옷 멋지다고 말해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누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 전환 속도 하나만큼은 솔직히 감탄할 만합니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어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다음 움직임은 우회입니다. 정면문이 닫히면 사람은 뒷문을 찾죠. 중국 철강 메이커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외 생산 거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 곳곳에 대형 제철 프로젝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세르비아에서 중국 대형 업체가 자국 최대 제철소를 보유하고 운영해요. 거기에 중동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합작 제철 사업이 수출 시장을 노리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철을 막아도 중국 자본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철이 다시 세계로 흘러들어옵니다. 원산지 라벨은 바뀌어도 과잉 생산이라는 알맹이는 안 바뀌는 거죠. 유럽이 녹여서 굳힌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는 룰에 그렇게까지 매달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쪽은 라벨갈이라는 수를 처음부터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전문가들 일부는 이 흐름을 제2의 차이나 쇼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00년대에 중국 저가 제품이 세계 제조업을 흔들었던 그 첫 충격, 그 제2파가 이번엔 철강,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같은 더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시각이에요. 게다가 이번에는 중국의 무역 상대국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로 넓어져 있습니다. 흘러나갈 철이 가닿을 곳도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국 얘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은 이 흐름에서 이중 당사자예요. 한쪽으로는 한국 시장으로 흘러드는 저가 중국산 철강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우리 철강사를 직접 압박합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에 들어갈 한국 철강이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자본의 우회 제품과 부딪히고 있어요. 들어오는 쪽에서 막혀도 나가는 쪽에서 새로 부딪힙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일자리와 하청, 그리고 지역경제, 결국 한국 일반 가정의 청구서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철강 한 톤의 가격이 흔들리면 그 그늘에는 공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밥상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구조적 부담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와 있어요. 윤 정부 시절 통상카드의 운용을 두고 미온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이제는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세계 철강의 절반을 만드는 나라가 왜 자기가 만든 철에 갈 곳을 잃었을까? 근데 여기까지 와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좀 어긋나 있었다는 게 보입니다. 중국은 철에 갈 곳을 잃은 게 아니에요. 만드는 양을 줄이면서도 밀어내는 양은 늘리는 구조를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갈 곳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세계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 이게 진짜 그림입니다. 고로의 불 하나가 꺼질 때마다 거기에는 공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살림이 있어요. 중국에도 한국에도 베트남에도 인도네시아에도 같은 일이 다른 얼굴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한 무역 통계나 관세 숫자로만 보고 있으면 진짜 의미는 안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값사냐와 공정하냐 사이에서 도대체 어디에 선을 그을 거냐. 그 질문 자체인 거예요. 7월 이후 관세 발효, 2016년 1월 중국 수출 허가제 부활, 그리고 2018년까지 7억 4천만 톤대로 부풀 거라는 OECD 경고, 시계는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의 침이 가리키는 끝에는 포항과 광양, 울산과 거제의 밥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지켜볼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수출 허가제가 진짜로 수도꼭지를 잠그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느냐. 둘째, 7월 이후 관세가 발효된 다음 갈 곳을 잃은 철이 그 다음 어떤 나라로 향하느냐. 셋째, 중국 자본이 아시아와 중동에 박아둔 그 새로운 거점들이 우회로로서 각국의 방벽을 어디까지 뚫어내느냐.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한번 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지나친 보호주의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너무 늦은 반응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같이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확실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무한히 싼 중국 철이 무한히 세계로 흘러 들어오던 시대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끝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오래 외면돼 온 과잉 생산이라는 구조 문제의 세계가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그 출발의 순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고요. 다음에 어느 시장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 의미를 가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